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9평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모의고사 마지막 한 번 남았죠. 뭐 모의고사가 아니죠. 진짜 시험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오늘 잘 본 친구들도 있고 아닌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차차 그 말씀은 드리도록 하고 그냥 좋은 일도 안 좋은 일도 빨리 잊으셔야 되는 거 알죠? 앞으로 살 길만 찾으셔야 됩니다. 제가 크게 보면 한 2주 정도는 고3 친구들의 경우 수시에 이제 많은 신경이 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9평을 못 봤기 때문에 마치 도피하는 심정으로 수시 쪽에 올인을 하는 건 안 된다. 자기가 준비된 것이 수시였으면 그것으로 가고 그리고 수능은 최저를 활용하는 용도로 써야 되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탐구를 활용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9평에서 뭔가 원하는 결과가 조금 안 나왔으니까 그럼 갑자기 이제 와서 수시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겨볼까? 이거 안 된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선생님이 의미심장한 옷을 입고 왔어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진짜 정신 바짝 안 차리면 입학 아니라 입대 가는 수도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바짝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너무 일일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세계지리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6월 모의고사와 비교했을 때 난도는 어땠냐? 전반적으로 조금 더 쉬웠다. 작년 수능과 비교했을 때 비슷한 정도의 수준의 난도를 보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나는 뭐 상대적으로 점수가 좀 덜 나왔는데 일일비하지 마세요. 앞으로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어찌됐건 지역지리적인 요소의 문제가 나왔는데 6월 달처럼 그게 아주 치명적이진 않았어요. 6월 달에는 그 지식을 모르면 안 풀리는 것들이 예를 들면 20번의 미국의 도시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란의 시아파 문제라든지 터키 EU 가입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체감 난이도가 어찌됐건 간에 그 선지를 해결을 못하면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그것들보다는 조금 더 보편적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나왔고 그것이 결정적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지리가 상대적으로 좀 쉬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쉽게 느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통계 자료는 6월 달보다 조금 더 다양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막 아주 새롭다 이런 새로운 느낌은 전혀 없어요. 하지만 비율상으로 보게 되면 조금 더 높게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6월 달과 달리 속어법이 통했어요. 지워서 푸는 게 통했다고요. 6월 달은 지역지리와 맞물려서 속어법이 안 통했기 때문에 어려운데 9월 달은 그게 통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인스타그램에도 올리고 그다음에 선생님이 실제로 수업을 들어가는 학생들과 만들어져 있는 밴드나 이런 데서 밴드 메신저도 받고 막 정신없이 카톡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예리하게 질문한 친구 중에 하나가 선생님 6월 달엔 속어법으로 안 풀렸는데 9월 달엔 풀리던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라는 질문을 했는데 저도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 한지에서 이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한지는 해당 사항이 아니니까. 세지의 경우는 6월과 9월이 그게 너무 달랐어가지고 제가 출제자들한테 물었는데 출제자들도 그것은 아무도 알 수 없다. 신의 영역이다. 예측의 영역이 아니다. 라는 말을 해줬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 허탈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하나의 경향에 치중해서 갈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것들을 해두고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더 6월달과 9월달에 특징적인 게 있었다면 그런 건 합집합으로 해서 공부를 해두는 게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지역지리는 지역지리대로 열심히 해두고 자료 문제가 나왔을 때 선생님이랑 오로라나 슈퍼문 풀면서 많이 했던 것처럼 속어법으로 해주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뭐 증거를 보여드리려면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제가 파이널 교재를 만드는 과정에서 현장에서 만난 친구들한테 먼저 지역성 특강을 해줬어요. 예비적으로 한번 하면서 선생님도 조금 더 교재도 가다듬고 해봤습니다. 근데 이번 시험에서 효과가 있었어요. 선생님이 그거 준비해가지고 이제 파이널 때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그거 끝까지 믿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세계지리는 선생님이 조금 이렇게 충평과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좀 많았습니다. 잔소리가 좀 많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로 들어가죠.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는 고지도고요. 정답에 영향은 안 줬는데 고려만국 정도라고 하는 중국의 고지도가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혹여라도 앞으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럼 이제 중국의 고지도도 디테일하게 다 알아야 되나? 이런 불안감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정답은 중국 거라는 것만 알면 기억 틀린 거 파악할 수 있고요. 니은은요. 이건 많이 나왔던 거니까 문제가 안 돼요. 메르카토르 지도는 고유도로 가면서 왜곡 확대가 되죠. 그래서 이거 틀렸다는 거 지우면 속어법으로 정답 5번이고요. 잘 보세요. 디귿선지에서 가에는 경위선이 표현됐고 나는 나침반을 이용해서 항해 널리 이용됐대잖아요. 이거는 지식적으로 맞는 거죠. 그럼 이것만 판단하면 되죠. 근데 여기에 보면 밑에 선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위용도 썼다는 거 그리고 리을선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아메리카 대륙 표현했다는 거 모두 다
디귿과 리을 선지가 정답이 되는데 처음 본 가지도 어떻게 보면 낯설 수 있는 기출문제에서 낯설 수 있는 가지도에 대해서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파악하라고 했기 때문에 요거는 그다지 변별력이 아주 높은 문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오케이? 이런 게 좋은 문제예요. 이런 게 이제 교과 과정에 충실한 문제죠. 그럼 이게 이제 다른 문제로 가게 되면 어떤 문제로 갈 수 있냐? 만약에 다음번에 또 고려만국전도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팩트 그대로 뭐 경의도를 사용했다, 그다음에 뭐 신대륙이 있다 이런 눈에 보이는 사실이지만 그런 것들을 지식적으로 또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지식이 결코 어렵지가 눈에 안 보이는 게 아니라서 크게 변별력을 갖기는 이 지도 자체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2번 문제는요. 2번 문제는 종교에 대한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평화의 도시다, 뭐 예루살렘이죠. 이스라엘의 도시고요. 여기가 세계 종교의 성지거든요. 유대교가 그 중에 하나가 나왔고 나머지 두 개는 크리스트교와 이슬람교인데 밑에서 보게 되면 여기 앞에 쪽을 보니까 예수와 관련된 게 가래요. 그러니까 이게 크리스트교고 여기에 보게 되면 무함마드와 관계된 거다. 뭐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게 이슬람 이렇게 되겠죠. 가나는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겐지스강 얘기 나왔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힌두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되셨죠? 밑에 있는 사진은 뭐 보나마나 한 거고요. 동그라미 1번에 보게 되면 크리스트교의 기원지는요. 서남아시아죠. 남부아시아가 아닙니다. 남부아시아는 인도 주변이고요. 그쪽은 힌두교와 불교가 되겠죠.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나는 성지순례를 종교적 의무로 한다라고 되는데 이슬람은 그렇죠. 5대 의무 중에 성지순례에 반드시 들어가 있죠. 정답은 2번 되겠고요. 3번은 이슬람교에 대한 설명입니다. 4번은요. 신자수 어떻게 되는 거야? 크, 이, 흰, 불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4번 선지 같은 경우 크, 이, 흰, 불이니까 그것에 맞춰서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맞춰보게 되면 나가 이슬람이니까 힌두교보다는 좀 더 많다라고 했어야죠. 그 다음에 5번 유일신교다라고 되는데 유일신교는 크리스트교와 이슬람, 힌두교는 다신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답은 2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3번 문제. 자, 지형과 관련한 문제가 들어가 있는데 석회암과 관련한 거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건 카르스트 지형과 관련한 거고요. 사실 가나다가 밑에 들어가 있는데 가나다를 크게 구분해가지고 푸는 문제까지는 아니에요. 선지가 뭐 그렇게까지. 똑같은 카르스트 지형 안에서도 가나다의 차이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물어오는 그런 거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자, 일단 가와 관련한 거는요. 여기 보게 되면 석회동굴 안에 발달하는 거다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좀 애매하게 종요석과 석순과 뭐 석주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석회동굴 내부의 구조물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한마디로 가를 딱 말하긴 그래요. 그 다음 나 같은 경우는요 한마디로 말할 수 있죠. 탑 카르스트고요. 그 다음 다 같은 경우는 돌리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선지에 가보면 기억은요. 이게 꼭 석회동굴이 아니어도 카르스트 지형은 모두 다 강수량이 좀 풍부하면서 고온인데 고온 다습한 곳에서 좀 더 발달하거든요. 그러니까 건조적이란 말 잘못됐습니다. 왜냐면 녹여서 만드는 건데 녹이려면 물이 있어야 되니까 기억은 틀린 거고요. 리은은 자, 왜 여기만 이렇게 됐을까? 옛날에 이렇게 됐는데 석회석이 많은 데는 녹아 없어지고 석회 성분들이 조금 덜한 곳, 그래서 덜 녹은 곳, 뭐 꼭 석회 성분만의 차이는 아니고 지형학적으로 돌에 나 있는 틈 이런 것들도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하지만 어찌됐건 결과적으로 여기는 남아있고 주변은 깎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차별적인 용식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차별적 용식 이렇게 된 거고요. 디귿은 결빙과 융의 밑줄 치고 이런 거는 누구와 관련한 거야 얘들아? 그렇지. 주빙하 지형과 관련한 거지. 주빙하 지형과 관련한 건데 지금 우리는 카르스트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틀렸고요. 리을은요. 붉은색 토양이다 라고 돼 있는데 맞죠. 붉은색 토양이 되는 건 녹슨 철, 산화된 철 때문인데 이런 것들은 세계 지리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열대 지역에 라테라이트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는 누가 있습니까? 테라로사라고도 불리는 석회암 풍화토가 있어요. 로사, 장미.
그중에 지금 여기서는 요것과 관련된 설명이다 라고 이해하고 가주시면 되겠죠. 정답은 4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에 보게 되면 선지가 꽤 까다롭게 만들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하지만 정답에는 크게 어려움을 주지는 않았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고요. 4번 문제. 4번 문제는 뭐 연계교재나 이런 데서 많이 언급을 했던 거예요. 지도 속에 언급되어 있는 지역들이요. 지금 동아시아 지역의 일본과 중국,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의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여기 호주, 오세아니아의 호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일단 특징들을 보게 되면요. 요 팜유라는 게 기름야자인데 열대 지역에서 하는 거고요. 이거는 교과 내용적으로는 이해가 쉽진 않지만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제가 외워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석탄이에요. 뭐냐면 이거 열대 지역이니까 지금 인도네시아밖에 얘가 대례가 없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도네시아는 우리가 신기조선대 관련된 것으로 배웠지 석탄과 관련해가지고 고기스콕선지 이런 걸 배운 바가 없어요. 근데 팩트 그대로를 놓고 보게 되면 인도네시아에서 Y라는 걸 우리가 일일이 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석탄이 이렇게 버젓이 수출 품목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또 다른 석탄이 있는 녀석, 그러면서 철광석 이런 게 있는 게 바로 누가 된다?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서는 이 두 개를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요거 가지고 인도네시아를 팜유 가지고 인도네시아를 확실하게 해주면 되고요. 얘는 남아있으니까 호주 가주시면 되겠고요. 둘 다 기계가 많죠? 근데 그 다음에 자동차고 이 녀석은 섬유나 의류 같은 소위 말하는 경공업 제품이 이렇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국하고 일본이 남은 상태에서 둘 다 공업은 발달한데 좀 더 경공업이 발달한 데는 값싼 노동력이 있는 데고 요게 그래서 중국, 요게 일본 이렇게 가줘야 되겠습니다. 되셨죠? 네. 그럼 1번 보게 되면요. 중국이 국내 총생산이 전 세계 2등인 국가예요. 미국 다음으로. 이 국내 총생산이라는 건 있잖아, 얘들아. 그 국가들의 경제 수준도 물론 영향을 끼쳐 1인당 GDP라고 하는 거. 하지만 인구수가 곱해지면서 인구수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데 중국은 압도적으로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GDP가 전 세계 2등까지 갑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고요. 2번은 세계 인구 1등인 지금 중국이 찍혀 있죠. 그리고 4등인 인도네시아가 찍혀 있죠. 일본은 한때는 10위권이었지만 10등이었지만 10위권에서는 벗어나서 이제 그 뒤로 밀렸고요. 호주 같은 경우는 워낙 적고요. 그럼 여기에 보게 되면 나하고 다하고 비교하는데 무조건 다가 더 많은 거죠.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3번은요. 도시화율을 두 개에서 묻고 있는데 도시화율은 선진국일수록 좀 더 높겠죠. 그다음에 4번은요. 라하고 가하고 이거 조심해야 되는 선지일 수도 있는데 석탄 생산량이에요. 석탄 생산량을 지금 라하고 가하고 묻는데 여기에 석탄 수출이 많긴 많죠. 하지만 묻는 건 수출량이 아니라 생산이란 말이야. 중국은 많이 생산해서 많이 쓰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을 수입할 수도 있거든. 생산량이기 때문에 이거는 중국보다 호주가 많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은 2차 산업 생산액이죠. 여기에 보게 되면 수출 품목이나 이런 것만 들어가 있지 상품 수출 비율 이것만 들어가 있지 산업 구조는 없는데 여기에서 비교하는 거는 뭐냐면 2차 산업 비중이 아니라 생산액이야. 왜 이 말을 하냐? 2차 산업의 비중은 다른 데도 비슷하게 높을 수가 있는데 산업 생산액이니까 5번 선지는 바로 1번 선지와 마찬가지로 경제 규모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5%라 하더라도 100만 원의 5%와 1000만 원의 5%가 다르다는 거죠. 중국의 경제 규모가 크니까 산업 생산액, 2차 산업 생산액은 많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렵지는 않지만 좋은 문제입니다. 공부하기에. 정답은 1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선지가 왜 그렇게 되는지 명확하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그렇게 봐주시고요. 이제 학생들이 제가 DM을 먼저 받고 막 이렇게 했어요. 촬영을 선생님이 좀 먼저 조금 해주고 싶어서 사실은 어찌 보면 선생님은 리스크가 있는 거야. 이게 공식적인 해설지도 안 나오고 정답지도 잘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수업을 준비하고 들어오는 거니까 자료를 최대한 찾아가지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EBS나 아니면 메가나 아니면 대성이나 아니면 다른 여타의 사이트들이 아직까지 사탐 같은 경우는 내가 촬영하는 이 시점까지 오답률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지 않아. 등급컷이나. 등급컷은 그냥 그래서 아예 말을 안 하는 거고 세진은 이번에 만점이 1등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한 47, 8로 됐으면 하는 바람은 있지만 뭐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어떤 문항을 학생들이 많이 궁금해했을까? 그게 궁금하거든요. 근데 학생들한테 DM 받고 막 해가지고 봤더니 1페이지에서는 궁금하다는 문항이 없었고요. 지금 2페이지에 문항이 가장 많았어요. 5번하고 8번. 두 개가 가장 많이 질문이 나왔고, 그 다음에 조금 나왔던 거는 9번도 조금 질문이 나왔고, 그 다음에 13번도 나왔고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19번, 요렇게가 질문이 제일 많았던 문항이거든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대체로 그런 문항들을 어려워했을 거예요. 다른 것들은 틀리면 내가 왜 틀렸지 하지만 이 문항들은 좀 풀 때 나도 헷갈렸어. 그런 느낌이 있었을 것 같은데 첫 문제입니다. 5번 문제. 첫 번째 그 고난도 문제 중에 첫 문제라고요. 5번 문제를 학생들이 어려워했던 이유는 뭐냐면 지도가 없으니까 지도에서 좁혀놓고 생각을 하질 못했어요. 근데 기출문제 보면 지도 없는 문제들 존재합니다. 오케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왼쪽에 이 기온 자료가 있다고 해서 기온을 먼저 보고 있으면 이제 현혹이 되는 거야. 오른쪽에 강수가 있는데 계절별 강수가 있지만 연강수가 되는 거고 연강수에서 500을 기준으로 선을 놓고 보게 되면 B하고 D가 500이 안 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건조기후고 둘 중에 하나는 한대기후가 된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고 갔어야 돼. 그러니까 연강수를 먼저 확인을 했어야 됐다고요. 화면 조금 옆으로 옮겨주세요. 제가 항상 기후에서 얘기하는 게 연강수 500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고 500이 안 되면 건조기도 있지만 대부분 한대기후도 그런 한대기후의 대부분도 500이 안 된다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둘을 확인하기 위해서 최난월 10도를 보라고 했고 최난월 10도가 안 되면 한대기후다라고 했거든요. 이 두 가지를 활용함으로써 왼쪽 그래프에 B하고 D를 이따 볼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제가 최한월 기온을 보자라고 했었는데 최한월 기온 마이너스 3하고 18도에다가 마이너스 3이 안 되면 냉대, 이 사이에 있으면 온대, 이게 넘으면 열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기본으로 하고 가는 거야. 그럼 이제 왼쪽으로 와봐. 여기에서 B하고 D만 왼쪽에서 최난월 10도에다가 선을 긋고 봐주면 D는 10도가 안 되니까 툰드라가 되는 거야. B는 10도를 넘었지. 그러니까 이건 건조기후가 되는 거야. 근데 사실 얘가 250 근처에 걸려가지고 사람 약 올리는 것 같아. 스텝인지 사막인지. 근데 보통은 이렇게 되면 출제자들한테 이런 것도 물어봤어요. 이거 뭐 의도했을까요? 왜냐면 어느 지역을 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보통 이렇게 되면 스텝을 의도한다라고 돼 있는데 하시던데 그냥 이거는 건조기후구나 라고 생각하고 선지에서 혹시 스텝이구나 아니면은 사막이구나 구분을 요구하면 그때 고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거 요렇게 썼지만 사막으로 뭐 그냥 건조기후 전체로 생각하고 가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A하고 C가 있는데 참고로 B가 어려웠다는 친구도 있어요. 왜냐하면 계절별 강수 분포 보는 바람에. 근데 얘들아 스텝이나 사막에 대해서 우리가 계절별 강수 분포에 대해서 중요하게 배운 적이 없어. 중요하게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것도 왼쪽에 뭐 북반구인지 남반구인지 생각해가지고 여름이 건조한지 겨울이 건조한지 보고 머리 아팠다는데 그냥 이 말씀만 드릴게요. 지중해성 기후지역 주변에 있으면 마찬가지로 지중해성 기후지역이 여름의 건기였듯 그런 스텝 지역도 여름의 건기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핵심은 아닙니다. 250 아니 500이 안 됐는데 게임 끝났죠. 게임 끝났지.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요쪽에서 결론이 난 겁니다. 이렇게 되고요. A하고 C가 있는 상태에서 C는 최한월, A도 최한월 보게 되면 A는 18도 미만으로 떨어졌으니까 온대. 그리고 여기에 보게 되면 강수가 고르니까 수뷴기후, 연중수뷴. 근데 여기서 진짜 애매해. 여름 기온이 22도가 될지 안 될지. 근데 선생님은 22도가 안 된다라고 보여서 서한행성 기후라고 했는데 혹여 뭐 이게 CFA여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 선지에서 소거법으로 들어가 주면 되는 거니까. 요건 A처럼 보이기도 하고 22도 살짝 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안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문제를 풀어볼 때는 이렇게 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C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 DW일 가능성이 크죠. 겨울에 되게 춥게 많이 벌어졌고 이렇게 북반구인데도 냉대니까 북반구죠. 북반구인데도 보게 되면 여기 12월에서 2월 강수가 없으니까 겨울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DW 냉대 동계 건조가 되겠다. 이렇게 가는 거지.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야. 사실은 선생님은 해설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거고 너희가 풀 때는 있잖아. 이렇게 푸는 거야. 1번. 여기서 설명하는 건 툰드라 기운이 그 말이야. 술로 규목 동그라미. 그지? 그러면 A가 10도보다 최한월이 밑에 있어야, 최난월이 10도보다 밑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 그지? 그러니까 1번 땡 이렇게 소거법으로 푸는 거야. 2번 B가 열대 기운이 이 말이야. 커피는 열대 사바나 카카오는 열대 우림이거든. 근데 B는 보게 되면 최한월이 18도 미만으로 떨어졌어. 그러니까 틀린 거고. 3번
이거는 사막이니 물어보는 건데 500mm 이미 넘었기 때문에 틀렸고 4번 이거는 툰드라 기후니? 라고 묻는 건데 최난월 10도 미만이니까 맞았지. 정답은 4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5번 같은 경우 A하고 B가 수목기후라는데 B는 누가 봐도 강수가 500이 안 되니까 무수목이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소거법으로 지워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은 해설을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도에 명확한 지역들이 안 찍혀 있기 때문에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선지를 가지고 소거법으로 풀면 시간이 좀 걸려도 맞출 수 있는 문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번 문제 그렇게 살펴봤고요. 6번 문제 같은 경우는 새 국가를 좁혀줬어요. 그러면서 위경도를 제시해주면서 이것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까지 선지에서 물어오고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요. 고려라는 국가가 아랍에미레이트, 이집트, 카자흐스탄이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갖고 있는 지식 속으로는 이집트가 가장 서쪽이고 아랍에미레이트가 그보다 동쪽에 있고 카자흐스탄은 동쪽이다 서쪽이다를 떠나서 가장 위쪽에 있어요. 그러면 카자흐스탄을 찾기 위해서 선생님은 위도를 활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남은 두 개, 아랍에미레이트와 이집트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도를 활용할 거예요. 가가 경도의 숫자가 좀 더 작기 때문에 서쪽에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 동경인 상태에서 숫자가 작다라는 건 왜 본초 좌우선이 여기 있고 지금 동경은 이렇게 오는 거잖아. 그럼 예를 들어 31도 왔다. 31도 가가 여기 왔다. 그 다음에 다 같은 경우는 54도 왔다. 그렇게 되면 다가 더 동쪽이고 가가 서쪽이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오케이? 그렇게 되는 상태에서 보게 되면 정리해보면 얘는 이 위도를 근거로 카자흐스탄, 얘는 서쪽이라는 걸 근거로 이집트, 얘는 동쪽이라는 건 근거로 아랍에미리트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1번을 보게 되면 이집트 지중해에 다 있고요. 2번을 보게 되면 아랍에미레이트 건설 붐이 일면서 돈이 많은 오일머니가 많으니까 석유 개발에서 오일머니가 많으니까 건설 붐이 일었고 그래서 청장년이 그중에서도 남자가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여기 남초다 이 말까지 써 있는 거고요. 3번 같은 경우는요. 국토의 면적을 가지고 묻는데 카자흐스탄이 꽤 큰 국가예요. 뭐 세계에서 5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로 꽤 큰 국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근데 뭐 이거는 상대적으로 비교 대상이 아랍에미레이트인데 아랍에미레이트는 이 지역에서도 확대해야 세계 지도에서도 확대해야 보일 정도의 크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거는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정답은 4번인데 이제 5번 같은 경우는 그냥 경도 문제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근데 정답은 4번인데 4번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요 두 개가 있잖아요. 이 두 개를 대략적으로 곱해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앞에 한 번만 봐봐 얘들아. 선생님이 수업 중에 많이 얘기하는 건데 지역 내 총 생산을 GDP라고 하는데 이 앞에 1인당 GDP 이런 말이 붙어. 그러면 이거는 뭐야? 경제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고 GDP, 지역 내 총생산을 인구수로 나눴다 이 말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1인당 GDP 제시되어 있고 위에 인구수 제시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구할 수 있다라고 묻는 거야. 알겠어? 근데 이거를 일일이 숫자 복잡한데 곱할 게 아니라 봐봐. 나하고 다를 비교하는 거잖아 얘들아. 요거 2배란 말이야. 오케이? 요거 2배야. 나가 다보다 인구수가 2배라고. 근데 요거는 요게 거의 4배야. 4배라고. 됐니? 그러면 이제 곱해보면 이게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왜냐면 얘가 큰 게 4배 크고 작은 거는 절반 되는 거니까 곱하면 2배 더 큰 거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셨어요?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됐고요. 7번 문제는 실리콘 글렌이 나왔는데 실리콘 글렌으로 푸는 거는 쉽지는 않아 보여요. 근데 이제 제가 지역성 정리 파이널 대비하기 위해서 만든 교재로 현장에 있는 친구들한테 먼저 해줬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이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유럽연합 탈퇴와 관련해가지고 거기에서 그 문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자기들도 그러면 분리독립하겠다 주장한 데가 있다. 그게 어디냐면 바로 유럽연합 탈퇴는 영국, 브렉시트라고 하지. 그리고 영국 안에 분리독립을 주장하는 데는 스코틀랜드다. 그래서 최근에 영국과 관련한 문제는 그 지역 내 갈등, 예전엔 북아일랜드 분쟁이 많이 나오다 요새는 스코틀랜드도 많이 나온다. 그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A, 1번 이렇게 되는 거죠. B는 벨기에 쪽, 네덜란드와 프랑스어를 쓰는 사람들의 갈등에 관련한 이야기고요. C는 이탈리아 북부 지역, 제3이탈리아가 있는 지역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경제적으로 좀 더 못한
이탈리아 남부 지역에 비해서 경제적 수준이 높은데 분리 독립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D는 그냥 소피아 앙티폴리스에 있는 프랑스의 남부 지역이고요. E는 카탈루냐라고 해서 바르셀로나라는 도시가 있는 스페인 안에서 꽤 잘 사는, 하지만 분리 독립을 주장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8번 문제. 학생들이 또 이 문제 중에 특히 3번, 4번 선지 이런 거 질문을 많이 했었는데 일단 쉬운 거부터 해보자. 고려라는 국가가 나이지리아, 미국, 프랑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에 연령층별 인구라고 돼 있지만 결국은 각각의 연령층을 더하면 전체 인구가 되고 제일 많으니까 전 세계 인구 3위인 미국, 그리고 10위권의 안에 들어가는 아프리카 1위 국가인 나이지리아, 그리고 요 녀석은 우리가 순위를 알 수 없는 남아있는 녀석 프랑스 이렇게 가는 거야. 왼쪽 자료는 모르면 안 돼. 오른쪽 자료인데 오른쪽 자료는 첫 번째는 뭐냐면 얘들아, 인구 증가율이 있고 전체 그 인구 증가율인데 자연 증가율이 있고 전체 증가율이 있잖아.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전체적인 증가율은 자연적 증가율에다가 사회적인 증가율을 더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이 문제에서는 크게 써먹을 일은 없는데 사실은 이런 경우 기울기 1짜리 0.5, 0.5, 1.1, 1.5, 1.5, 2.5 이렇게 하면서 X축과 Y축의 값이 같아지는 데를 딱 연결을 해놓고 보게 되면 이 위에 있는 애들은 자연적 증가율이 전체보다 크다는 의미잖아요. 요 아래에 있는 애들은 자연적인 것보다 전체가 크다는 거고요. 이걸 여기다 대입해서 보게 되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연적인 게 크고 이게 더 작다는 건 여기 뒤에 게 마이너스란 얘기야. 그래서 이거는 인구가 순유출되는 지역이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 그래프에서는 쓸 일이 많진 않지만 이 문제에서는 원래 이런 그래프는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자연적인 것보다 전체 증가율이 높다는 건 인구가 순유입되고 있는 지역이다라는 겁니다. 보통은 지역을 고를 때는 가장 최근값을 가지고 해주는 게 좋고요. 가장 최근값을 가지고 해주게 되면 어찌됐건 전체적인 증가율이 C가 높으니까 그중에서도 자연적 증가율이 높으니까 못 사는 아프리카가 될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여기에서 보게 되면 A는 자연적 증가율이 옛날부터 낮은 숫자였어. 그지? 근데 B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낮아진 거지. 그러니까 옛날부터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했던 데는 유럽.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고, 오케이? A가 얘가 먼저 저출산 고령화가 되었다. 옛날에도 낮았으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도 좋고, 아니면 또 다른 해석 중에 하나는 뭐냐면 B가 A 같은 경우는 이 두 개 자연적 증가율과 전체 증가율이 같아지는데 거의 가깝잖아. 그러면 약간 플러스가 약간 난다는 거야. 근데 B는 플러스가 사회적으로 플러스가 A보다 크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인구 순유입이 더 활발하다. 비율이긴 하지만 이게 더 활발하다라는 측면에서 미국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어떤 걸로 해석해도 상관없고요. A하고 B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1번은요. 1번은 얘들아 1950년에서 55년 인구 전체 증가율은 가가 가장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50년에서 55년 자료는 여기 찍혀 있고요. 찍혀 있는 자료를 놓고 보았을 때 가장 높은 데는 C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이 두 개가 헷갈렸다 치더라도 C는 다인 게 분명하니까 요건 지어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2번 같은 경우도 자연 증가율이 2010년에서 15년 역시 가장 높은 데는 C예요. 근데 가하고 나는 A하고 B가 헷갈릴 수는 있지만 C는 무조건 다니까 2번 선지도 그다지 변별력이 생기지 않아요. 이 학생들이 좀 어려웠다라고 하는 건 이 두 개가 어려웠다 그런 말을 합니다.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나하고 가하고 인구 순유입 누가 많냐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미국하고 프랑스는 모두 다 플러스가 되죠. 근데 이거는 상식적으로 미국은 전 세계에 경제 규모나 이런 게 1위인 되잖아. 프랑스도 잘 살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프랑스가 EU 전체면 모르겠지만 프랑스가 미국을 당하기는 어렵지. 그치? 그래서 이거는 정답이 3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참고로 이거를 자료에 근거해서 풀자면 B가 나라고 했죠? 오른쪽에서 B에 요거 조금만 이제 말을 할게. 지우면 안 되겠다. 왜 지우면 안 되냐면 선생님 조교가 이거 손글씨 노트로 만들 거야. 그래서 너희들 줄 거기 때문에 최대한 내가 지금 남기는 거야. 이게 지금 한 0.78 정도 돼요. 그리고 요게 자연적 증가율이 0.4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B는 0.4의 사회적 증가가 있었다는 거야. 그 0.4%에다가 이 전체 인구를 곱한다는 거지.
3번 선지에서 얘기한 인구 순유입은 선생님이 여기서 더 활발하다 그렇게 지식적으로도 말했지만 구체적으로 숫자를 얘기하려면 0.4%에다가 인구수에 해당하는 약 3점 한 개미지옥으로 들어온 느낌인데 2억 명. 야 이렇게 너희 풀 필요 없다. 나 해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보게 되면 A 같은 경우는 사회적 증감률도 B보다 작고 전체 인구 규모도 작으니까 순유입 자체도 작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4번은요. A하고 B만 정확하게 연결을 하면 요만큼 보라는 거니까 확인이 되고요. 5번 같은 경우도 A하고 B만 정확히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번 문제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쉬운 문제는 아니고 제가 보기엔 A하고 B를 가하고 나에다 연결하는 걸 학생들이 어려워했던 걸로 보여요. 근데 그거를 1번, 2번은 다가 C라는 건 연결해주면 무조건 지울 수 있는 거고 나머지 선지 같은 경우는 정확히 연결이 됐을 때 조금 더 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뭐 5번 같은 경우도 C가 들어가 있으니까 말하자면 나이지리아가 중간 순위이기 때문에 5번도 답은 될 수 없어. A, B 중에 누가 미국인지 몰랐다 치더라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3번하고 4번 중에 고민하다 맞거나 틀리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가는 친구들이 제대로 풀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하지만 선생님이 너희라면 확률 높게 A하고 B가 가하고 나로 연결이 안 돼도 정답은 3번을 했을 것 같아. 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냐면 어차피 두 개를 빼보면 사회적 증감률의 차이는 별로 없어. 사회적 증감률의 차이는 없는데 인구 규모가 이렇게 차이가 크니까 인구 순유입이라는 게 결국은 사회적 증감률에다가 전체 인구 규모를 곱해서 생각을 하는 거다라는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면 A하고 B하고 가하고 나가 연결이 어려워서도 정답은 구할 수 있다는 거지. 됐습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9번 문제는요. 요것도 사실 어려웠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은 뭐냐면 식량 자원을 쌀, 옥수수 3개를 고려하라고 하고 자료를 2개만 줬기 때문에 어려운 건데 그건 안타깝지만 슈퍼문이나 이런 거를 보면 너무나 많이 연습을 했던 건데 쌀하고 밀은 어차피 1, 2등이 똑같아요. 1, 2등이 똑같습니다. 누구하고 누구예요? 중국하고 인도예요. 얘만 누구예요? 미국이 1등이고 중국이 2등이란 말이에요. 오케이? 그럼 여기에 인도가 그냥 써있는데 기호가 아닌데 인도가 2등에 써있는 건 하나밖에 없고 얘는 아니야. 그럼 얘는 옥수수란 얘기야. 얘들아 안타깝게도 여기에 단위가 억톤이라고 생산량으로 나왔지 근데 이거 생산량이어도 써먹기는 쉽지가 않아. 왜냐면 3개 작물이 다 있었으면 쓰겠지만 2개만 있으니까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대신 이 말은 해줄게. 쌀하고 밀은 생산량이 비슷해. 그러니까 이렇게 혼자 압도적으로 갈 수 있는 애는 옥수수밖에 없어. 쌀하고 밀이었으면 2개가 또이또이 길이가 비슷해야 된단 말이야. 그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게 미국이고 중국이고요. 그리고 이게 중국이 되는 상태에서 여기 미국이 들어가 있지만 우크라이나, 캐나다, 프랑스 이런 국가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요거는 밀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지가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1번. 가해 수출량이 가장 많은 대륙은 아메리카 대륙입니다. 2번 생산량 1위와 수출량 1위가 나는 일치한다는데 밀은 국제적 이동량이 많아서 일치하지 않아요. 참고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선생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파이널은 기본으로 꼭 들어주셔야 되는데 꼭 말씀드릴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2019년 통계에서 지금 여기에서는 그걸 안 묻는데 생산량이 그 수출량이 자료가 바뀌었어요. 원래 우리가 밀이 이동량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옥수수고 그 다음이 쌀이었다라는 거였잖아. 수출량 이동량이. 근데 이게 2019년 자료에서 옥수수가 밀을 이거마저도 역전시켜 버렸거든. 이 문제에서는 분명 이걸 선지로 내지는 않았지만 들어두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겠고요. 3번은 네, 옥수수에 대한 설명입니다. 정답은 따라서 3번이고요. 4번은 밀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넓은 데서 재배되죠. 그다음 5번은요. 예, 미국이 아메리카고 중국이 아시아가 되겠죠. 반대로 썼습니다.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뒤쪽으로 곧바로 넘어가서 11번 보도록 할게요. 세계적인 커피 생산국이다 이러면서 국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게 되면 커피와 쌀이 얘기가 나죠. 방금 전에 먹고 왔는데 아우자에까지 알아주면 물론 좋겠지만
베트남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국으로부터 독립했다고 하고 불교를 믿는데요. 불교는 보편 종교이긴 한데 아시아에서만 믿죠. 그리고 여기에 신할리족인 힌두교를 믿는 사람, 불교를 믿는 신할리족과 힌두교를 믿는 타밀족 간의 갈등이 있대. 선생님은 이거 위치 특강 아까도 얘기했던 구평전에 현장 친구들한테 해줬던 그 강의에서 혹시라도 종교나 이런 거 빼버리고 종족 이름만 지역적으로 6월처럼 내면 낼 수도 있다. 그래서 기억은 해두자. 불신, 힌타 이렇게 기억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기도 합니다. 그리고 차, 실론티라고도 한다라고 돼 있는데 스리랑카죠. 그리고 불교 신자가 다수다 역시 아시아 쪽이 되는 거고 볶음밥, 카오팟 이거 보고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빵코 보면 대부분 알고요. 송크란 축제. 축제가 핵심은 아니지만 그래도 들어주자라고 했을 때 물총을 뿌리는 축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바로 타이, 태국 쪽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그렇게 봐주시면 1번 남반구 없어요. X고요. 2번은요. 스리랑카는 섬나라입니다. 인도 아래쪽에 있는 중국과 닿아 있지 않습니다. 3번은요. 이거는 중국 얘기고요. 4번은요. 타이가 항상은 아니지만 인도와 가끔은 순서가 바뀌기도 하지만 쌀 수출에 있어서는 1위를 다투는 국가입니다. 타이가. 그래서 요거는 틀렸고요.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얘들아 스리랑카는 남부아시아니까 동남아시아 회원국이 아니고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에 들어가는 회원국들은 바로 인도네시아부터 위쪽에 있는 동남아시아에 있는 그런 국가들을 말합니다. 10개 국가. 정답은 5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12번. 12번은 워낙 많이 나온 스타일이니까 어렵지 않아요. 여기에 보게 되면 총인구인데 총인구하고 도시화 이런데 총인구는 쓸 데가 없는 게 우리가 10등 정도까지 외웠지 나머지는 외우지 않았어요. 도시화율은요. 경제 수준을 보여주는 애죠. 그래서 보게 되면 현재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혼자 떨어져 있고 비슷하게 높은 두 개가 있는 상태에서 가장 못 사는 애니까 얘가 우간다가 되는 거고요. 이 두 개는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자면 영국은 유럽에 있는 국가고 아르헨티나는 라틴 아메리카에 있다 보니까 라틴이 경제 수준에 비해서 도시화율이 높은 대륙이잖아. 그래서 이거를 직접 요거 가지고 판단하기보다는 얘는 얼마 증가 안 했고 얘는 많이 증가했다를 통해서 얘가 도시화율이 최근에 더 급격하게 올라간 라틴 아메리카의 국가겠구나. 그래서 아르헨티나가 되고 얘가 영국이 되겠구나. 이렇게 가주시는 게 합리적인 설명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1번에 보게 되면 이거는 아르헨티나는 라틴 아메리카는 이 문제 중에 아르헨티나니까 가가 아니라 나가 돼야 되고요. 2번은 좀 생뚱맞게 튀어나오긴 튀어나왔는데 2번 선지는 뭐냐면 문제에서 파악 안 돼요. 종주도시화라는 게 뭐냐. 작년 9월 평가원 때는 되게 키워드로 쓰였던 건데 이거는 한 국가의 1위 도시의 인구가 2위 도시의 인구를 2배 해도 그거보다 많을 때 종주도시화라고 해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런데 이제 이 종주도시화가 잘 일어나는 곳이 개도국들이고 특히나 개도국들이고 그 대표적인 대륙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라틴 아메리카야. 왜냐면 라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급격하게 도시화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라틴 아메리카 국가 대륙에 들어가 있는 국가가 아르헨티나고 아르헨티나는 가가 아니라 나가 되고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작년 9월 평가원에 나왔던 거는 뭐냐면 브라질의 경우는 화면 안 옮기셔도 돼요. 브라질의 경우는 뒤쪽에 기후에서 찍어서 나오는데 브라질리아라는 데가 수도인데 브라질리아가 수도인데 그러니까 그 국가의 헌법으로 그 수도 국가의 뭐라고 해야 돼? 수도를 국가의 수도 그냥 국가의 수도로 선포가 됐는데 얘가 수위 도시가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인구가 제일 많은 도시가 아니야. 그리고 여기는 리오나 상파울로라고 하는 1000만 이상의 인구를 갖고 있는 도시 두 개가 딱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수위 도시가 안 되는 거고 또한 얘네는 분명 개도국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종주 도시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작년에 나왔던 것까지 말씀드린 거고요. 3번은 변화가 없어야 종착 단계에 간 거죠. 높은 상태에서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틀렸고요. 4번은 촌락 인구의 비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도시 인구 아니면 촌락 인구 이 두 개의 합이 결국은 전체 인구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는 100%에서 도시화율을 빼면 되는 거예요. 100%에서 도시화율을 빼면 되고 굳이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봐라! 그러면
이거. 이따가 PD님 이거 좀 바꿔줘. 분필이 막 발사가 돼서 나가. 홀더가 문제 같아. 여기가 100%니까 이만큼이 촌락 인구 비율이 될 것 같아. 얘는 이만큼, 얘는 이만큼. 알겠지? 100%의 차이만큼 그렇게 되겠습니다. 5번은요. 도시 인구죠. 그럼 이거는 뭐 하라는 얘기예요? 도시화율에다가 전체 인구를 곱하라는 이야기예요. 오케이? 보게 되면 다하고 가를 비교하는데 두 개를 비교하는데 보통은 이러면 눈금을 넣어주는데 여기는 눈금이 없네. 대략적으로 여기 한 2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얘는 몇 프로 정도 되는 것 같냐면 한 80% 남짓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도시화율이 3배 가까이 얘가 더 높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인구가 다가 전체 인구가 영국에 비해서 3배 이상 많지 않은 이상 도시 인구는 영국이 더 많은 겁니다. 오케이? 도시화율이 3배 정도 차이가 났기 때문에 이게 도시 인구가 같아지려면 얘가 전체 인구가 3배 많아야 되는 거야. 근데 그렇지 못하단 말이지. 그래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하는 법은 알아두셔야 됩니다. 12번도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리고 눈금을 보통 그려주는데 안 그려줘서 좀 아쉽긴 한데 어찌됐건 선제 하나하나 정확히 이해하고 가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게 4번 문제, 12번 문제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변형 가능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문제 13번 문제 가보시면 13번 13번 문제는 현장에서 되게 선생님 수업 열심히 들어주는 재수생 친구가 어떻게 푸는지 궁금해서 연락드렸어요 그러는데 아주 어려운 건 아니에요. 아주 어려운 건 아닌데 학생들이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자료가 있죠. 그게 뭐냐면 차이 뺑값으로 넣어놨다는 거야. 이런 뺑값으로 내는 건 기준을 뭘로 해주냐에 따라 진짜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여기선 1월 기온 빼기 7월 기온, 1월 강수 빼기 7월 강수래잖아. 그럼 얘들아 이 의미는 뭐냐면 기온을 놓고 봤을 때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제가 이걸 먼저 선호하는데 이유는 왠지 한번 보세요. 이걸 놓고 봤을 때 얘네가 플러스 값을 가졌다는 건 1월 기온이 7월보다 높다는 거예요. C하고 D가. 반면에 A하고 B는 1월보다 7월이 높다는 겁니다. 기온 기준으로. 그럼 이 의미는 뭐냐? 얘는 A하고 B는 7월이 더 따뜻하니까 7월이 여름이야 그 말이야. 그래서 이 말은 얘네 두 개가 북반구야 라는 말이에요. 북부는 뭐야? 북반구야 라는 말이에요. A하고 B가. 반면에 C하고 D는 1월 기온이 더 높으니까 1월이 여름이야 그 얘기라서 남반구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요게 되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기온을 먼저 본 거지. 왜냐면 1월하고 7월의 비교네. 플러스면 1월이 큰 거고 1 빼기 7이니까 마이너스면 7월이 큰 거네. 북반구냐 남반구냐 딱 보여준다는 거죠. 그럼 적도 여기 있는 상태에서 북반구 두 개 있으니까 A하고 B 중에 분포해주면 되고 C하고 D 중에 얘를 찾아주면 돼. 이게 뭐 샌프란시스코니 뉴욕 쪽이니 아니면 브라질리아니 아니면 부에노스아이레스니 의미 없는 거야. 그런 건 해설지에는 존재할 거야. 근데 의미 없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강수나 이런 것들을 해석하려고 해. A하고 B하고 북반구인데 두 개를 딱 봤더니 얘가 찍힌 데가 지중해성 기후지. 얘가 찍힌 애가 지중해성 기후면 이 지역은 여름의 강수가 적은 거니까 여름이라 하면 북반구고 1월 강수가 많은 걸 골라주면 되는 거잖아. 오케이. 그런 식으로 A하고 B 중에 봤을 때 1월 강수가 더 많은 애라고 돼 있으니까 B가 바로 그렇게 의미가 해석이 되는 거지. 왜 그렇게 의미가 해석이 되냐? 1 빼기 7이 플러스 값이니까. 그러면 1월 강수가 더 많다는 거잖아. 그래서 요 녀석이 뭐가 된다? B가 되고 그러면 얘는 굳이 이거 할 필요 없이 A 그냥 가주는 거죠. 오케이? B하고 A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요. 요거하고 두 개를 할 때는 얘가 강수가 어떻게 됐다? B가 1월이 7월보다 많았다는 걸 가지고 해준 거다. 알겠니? 반대로 얘는 1월이 7월보다 적었다라는 걸로 한 거고. 그렇게 되는 거고요. C하고 D는요. 요거하고 요거는요. 기후로 보면 얘가 사바나고요. 얘는 선생님 기준으로는 CM이라 풀어드리고 부에노스아이레스는 그냥 시험에 나오는 거는 온대 수분기후 이렇게 나와요. 온난 수분기후 CFA. 근데 선생님은 다른 방법으로 풀 건데 그게 뭐냐면 D가 지금 이건 설명을 좀 잘 들어야 돼. D가 지금 아까 우리가 썼던
기온, X축. 1월 빼기 7월. 이 값의 차이가 어찌됐건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둘 다 플러스지만 크다는 거잖아. 그 말은 뭐냐면 C하고 D 중에 연교차가 C보다 D가 크다는 거야. 연교차라는 건 여름에서 겨울을 뺀 거고 이 지역은 남반구니까 1월이 여름이고 7월이 겨울이잖아.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는 요거를 연교차로 쓸 수가 있는 거야. C하고 D에서는. C와 D에 비교해서는 요 값이 연교차가 된다고요. 그럼 D가 연교차가 큰 거고 연교차가 큰 건 적도에서 먼 온대 기후니까 얘가 D가 되고 얘가 C가 되겠지. 요렇게 해나가는 겁니다. 되셨어요? 네, 요렇게 선지를 해나가는 겁니다. 이거 되게 변별력이 있는 문제입니다. 좋은 문제고요. 자, 그럼 동그라미 1번. 1월에 밤 길이가 짧다. A하고 C가 나왔는데 A하고 C는 북반구, 남반구가 다르게 나와 있는 거고요. 그러면 밤 길이가 짧다. 상대적으로 1월에 이 말은 뭐냐면 1월이 여름이네가 밤 길이가 더 짧겠죠. 근데 A는 북반구니까 1월이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틀렸죠. 오케이? 그렇게 되고요. 2번은요. 이거는 반대로 짧다가 틀린 겁니다. 길다로 고쳐주면 되는 거예요. 2번은요. 겨울 강수 집중률을 D하고 B하고 얘기하는데 얘는 CM이니까 D하고 B죠. CM이니까 여름에 몰려오는 애고 겨울에 없는 애죠. 반면에 얘는 여름에 건조한 애죠. 얘는 여름에 건조. 얘는 CFA니까 습윤하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여름이 겨울보다는 많지. 얘들아, 겨울이 건기가 아니긴 하지만 그렇다고 계절차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야. 그래서 여름과 겨울을 비교하면 여름이 좀 더 많은 거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겨울 집중률은 무조건 지중해성 기후가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틀렸고요. 3번은 아열대 고압대라는 걸 얘기하는데 아열대 고압대가 영향을 끼치는 기후는 건조 기후가 있지만 얘는 많이 나오는 건 아니고 지중해성 기후와 열대 사바나 기후가 있겠지. 지중해성 기후는 여름에 영향을 끼치는 거고 사바나 기후는 겨울에 영향을 끼치는 건데 지금 선지에서 얘기하는 B하고 C 같은 경우는 B는 북반구의 지중해성 기후니까 북반구라고 하면 그건 7월이 되는 거야. 오케이? B의 7월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C는 남반구의 사바나 기후니까 남반구의 겨울에 해당하는 거고 남반구의 겨울은 7월이 된단 말이야. 그래, 그러니까 결국은 둘 다 7월의 건기,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셨어요? 네. 4번에 나와 있는 남미, 북미는 어렵지 않으니까 됐고요. 5번에 나와 있는 적도와의 최단 거리는 위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B가 짧아 그 말은 B가 가장 저위도야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 녀석 C가 더 짧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좋은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14번 문제는 단편적인 암기 안 외우면 틀리고 외우면 맞고 요걸 틀렸다는 사람들은 진짜 학습량 부족이구나 라고 스스로 뼈아프게 반성하셔야 돼요. 그게 진도를 다 못 나가서건 아니면 한지 오래돼서 까먹었건 간에 쉽다 어렵다를 떠나서 점수를 받는다는 건 쉬운 건 쉽게 받아줘야 돼. 근데 그게 안 된 거니까. 자, 여기에 보게 되면 A는요 뾰족한 봉우리 호른이고요. B는요 권곡 빙하 침식 지형을 얘기한 것 같죠. 얘는 빙하 퇴적 지형을 얘기하려는 거고 E는 모래인. 여러분 교재에는 모래인이라 나왔고요. 그 다음에 D는 드럼린, 남아있는 게 드럼린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1번 보게 되면 침식 키워드고요. 봉우리 키워드예요. 맞죠? 그러면 2번 보면요. 깎여, 빙하가 깎여. 맞습니다. 권곡이고요. 3번 보면요. 그렇죠. 빙식곡이 물에 잠기면 C를 내가 빼먹었구나. C는 빙식곡, U자곡입니다. 이게 물에 잠기면 피오르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은요. 얘들아 빙하 녹은 물 밑줄 치고 이게 만든 건 드럼린이 아니라 에스커가 되는 거죠. 정답은 따라서 4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5번은 모래인이 빙하가 과거 어디까지 갔는지 알려주는 거잖아요. 왜냐면 빙하가 움직이면서 갖다 쌓아놓은 거라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정답은 4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하셔야 되고요.
15번 문제는요. 가가 어디겠어요? 빠묵갈레 얘기 나왔네요. 앙카라 가지고 아는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겠지만 빠묵갈레 보면 대부분 알아야죠. 그죠? 네, 이거 누굽니까? 터키 6월달엔 EU 회원국이 아니다. 뭐 이거 가지고 나왔던 나는 아랍의 반도에서 제일 크다. 걸프 협력 이것까지 신경 쓰지 마. 이 걸프라는 데가 어디냐면 사우디, 이란, 이라크 사이에 있는 그 안쪽을 걸프만이라고 불러요. 여기는 지도를 찾아보면 어떤 지도는 페르시아만이라 나오고 어떤 지도는 뭐 아라비아 그냥 만 이렇게도 나오고 한대요. 근데 그게 각각의 입장이래. 우리가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고 걸프만이라고 하는 데가 그쪽이다. 사우디 주변의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데다 라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쪽에 있는 바로 얘는 사우디아라비아 그게 되겠죠. 자료에서 보게 되면요. 사우디아라비아의 특징이니까 사우디아라비아는 산유국, 터키는 비산유국이니까 사우디가 석유 매장량이 많아요. 그래서 위쪽에 뒤에 있나? 없지. 여기 있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의 특징이니까 석유 매장량이 많은 거니까 위쪽으로 올라가야 돼서 아래에 있는 두 개 지워지고요. 1인당 국내 총생산은 산유국이 이쪽 서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산유국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뒤쪽으로 들어가 있어야 돼. 많음이니까 A 지워지고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사막이기 때문에 1차 산업이 발달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높지 않고 낮은 쪽으로 가주기 때문에 정답은 3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16번은 A하고 B는 매번 보던 지역이에요. 캘리포니아하고 텍사스주. 근데 C가 누구지? 하면서 저도 좀 당황했어요. 그래서 지도도 찾아보고 맞구나 그랬는데 오하이오 쪽인데 원래 많이 나오던 거는 이쪽에 있는 지역이 더 많이 나와요. 근데 이쪽으로 줬어. 난 출제자들의 심리가 궁금했던 거야. 아마도 너무 매번 이 두 개 주를 바꿔낼 수는 없는데 너무 매번 나오던 데가 나오면 좀 그러니까 이쪽은 주가 여러 개니까 여기를 내준 것 같다. 특별하게 그렇다라고 해서 C가 찍혀있는 오하이오 쪽에 우리가 뭐 클리브랜드라는 도시가 있더라고요. 네, 그 추신수가 클리브랜드에서 또 뛰었죠. 그 도시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우리가 핵심적인 걸 알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특별하게 공업과 관련해서는. 그냥 러스트벨트, 과거 이름 스노우벨트였다. 이쪽은 썬벨트 지역들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억해보게 되면 실리콘밸리가 샌프란시스코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6월달 20번에서는 샌프란시스코랑 LA, 그중에서 헐리우드 얘기하면서 LA를 고르라고 했으니까 머리가 아팠던 거죠. 기억 맞고요. 니은은요, 히스패닉 밑줄을 치고 라틴 아메리카에서 온 사람들이고요. 라틴 아메리카에서 온 사람들은 바로 주로 멕시코 쪽을 통해서도 많이 오기 때문에 여기하고 이쪽으로 히스패닉이 많이 가 있어요. 네, 그래서 B가 더 낮다가 아니라 높다라고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네요. 디귿은 C가 러스트벨트, 썬벨트니까 먼저였다. 맞죠? 정답은 따라서 기억, 디귿 2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되셨죠? 썬벨트, 러스트벨트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드렸으니까 특별할 게 없고요.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17번 문제는요. 국가들을 싹 봤어요. 화석에너지 3개를 얘기하면서 국가를 봤는데 호주하고 미국하고 이란이 나왔거든요. 특징적인 국가들인데 가장 특징적인 건 물론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호주도 주목해야 돼요. 왜냐면 얘는 선진국이지만 석탄이 높은 국가라서. 근데 그게 교과서적으로는 존재하는데 여기에서 보면 세 개가 C는 좀 그렇다 쳐도 A하고 B가 엇비슷하게 높기 때문에 이걸로 판단하는 게 쉽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에서 이란을 보게 되면 이란은 서남아시아 국가고 서남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의 대표적인 특징은 석탄을 지워준다는 거야. 없으니까. 그리고 이란 같은 경우는 특히 서남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천연가스가 석유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저 이란 하나만 잘 건드려도 A가 석탄이 되는 거고 확인해 보니까 호주에서 진짜 컸었구나. 좀 줄었긴 했지만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B하고 C 중에 C가 더 많으니까 C가 천연가스고 B가 석유가 되겠구나 확인이 될 수 있고요. 이거를 조금 더 검증하기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어찌됐건 호주가 미국에 비해서 석탄의 비중이 좀 더 높은 거 비슷한 선진국인데 눈에 보이고 그 다음에 석유하고 천연가스의 비중은 보게 되면 석유들은 높은 상태지만 약간 정체되어 있어요. 미국하고 호주 쪽에서. 그런데 보게 되면 석탄이 감소한 만큼 천연가스의 비중들이 증가하고 있죠. 그러니까 딱 지식적으로 맞아 떨어지는 거지. 오케이? 이란 하나로 다 풀 수는 있다. 하지만 저렇게 확인을 더 해줄 수 있다라는 거고요. 1번은 네, 이건 석유와 천연가스에 대한 설명이죠.
2번은 수송용으로 사용되는 비율이 높다. 석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3번은요. 1차 에너지 소비 구조는 유탄천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4번은 상용화된 시기는 탄유천이죠. 그래서 틀렸고요. 5번은요. 네. 2018년에 천연가스보다 석유의 공급 비율이 높다는데 이건 지식적으로도 잘못됐고 자료를 봐도 잘못됐습니다. 정답은 3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18번은요. 사진만으로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 쉽진 않아요. 이거 지금 뭐 색깔을 반전시켜가지고 더 화면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시험지를 봐도 하지만 쉽진 않고 여기 것까지 같이 봐줘야 되는데 특히 이 녀석이 저는 봐줘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지금 바닷가에 있는 호수를 표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어진 것 중에 A는 사주가 되고 B는 석호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B가 호수라는 걸 사진으로서 인식을 못하면 A가 사빈이고 B가 사군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 있는 걸 통해서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고 C하고 D 같은 경우는요. 이게 코끼리 코처럼 생긴 씨앗이고요. 그 다음에 D 같은 경우는 안쪽에 모래사장 사빈이고요. E는 이걸로만 봐서는 애매하지만 여기에 뭘 그려줬냐면 풀을 그려줬는데 이 풀이 그려져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까지 파도가 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풀이 살죠. 이거는 바람에 날린 모래가 뒤로 와서 쌓인 사구, 해안가의 사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1번은 조류에 의한 퇴적작용을 얘기하는 건 갯벌에 대한 거니까 틀렸고요. 사주는 모래강, 파랑 연안유가 겁니다. 2번은요, 석호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죠. 맞았죠. 3번은요, 침식은 맞는데 바람이 아니라 파랑이에요. 파랑. 그래서 틀렸고요. 4번은요, 집중이 아니라 분산되는 곳에 있고요. 5번은요, 파식대가 융기돼서 만든 건 이쪽 뒤에나 발달할 수 있는, 요런 데 뒤쪽에나 발달할 수 있는 단구에 대한 설명이에요. 5번 선지는. 근데 이거는, 이는 파식대가 융기한 게 아니라 바람의 모래가 날려서 간 겁니다. 사빈에 있던 모래가 바람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정답은 2번 이렇게 되겠고요. 19번 문제. 학생들이 조금 어렵다고 했던 마지막 문제입니다. 19번 문제. 19번 문제. 자, 새 국가의 산업 및 인구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면서 알제리 찍혀 있고요. 케냐 찍혀 있고요. 여기에 남아공 찍혀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남아공이 이 주어진 세 국가 중에서는 경제 수준이나 규모가 가장 높고 커요. 따라서 1인당 국내 총생산이라고 하는 경제 수준이 제일 높은 다가 남아공이 돼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럴 수 있어요. 저는 지식적으로 말을 했지만 선생님 알제리도 좀 높지 않을까요? 뭐 케냐 등등 이런 것들이 헷갈릴 수 있잖아.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다른 자료들을 조금만 더 보면 조금만 더 보면 인구 밀도 자료를 쓸 때는 요 녀석이 특징이야. 뭐냐면 인구 밀도가 낮다는 거야. 아프리카에서 인구 밀도가 낮은 거는 왜 그런 줄 아니 얘들아? 그거는 그 지역이 척박 환경이기 때문에 그래. 특히 척박한 데는 어차피 아프리카는 열대하고 건조기후가 넓은데 사막이겠지. 바로 알제리가 사막을 많이 갖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도 나가 알제리구나. 다가 남아공이구나. 확신이 굳어지는 겁니다. 두 개에 대한 구분에 있어서 저는 이걸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게 아니고 인구 밀도로 확인해도 그게 되고요. 또 하나는 알제리는 어찌됐건 산유국이에요. 산유국. 그러니까 여기 광업 및 제조업, 그중에서도 광업에 대한 비중이 특히 높을 텐데 따로 찍어주진 않았지만 이게 높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 밀도 낮고 광업에 대한 비중 크고 그러니까 이게 알제리겠구나. 그리고 이게 경제 수준 높으니까 남아공이고 얘가 경제 수준은 가장 낮으면서 제조업이나 이런 것도 별로 없는 바로 누가 된다? 케냐가 된다. 케냐가 인구 밀도가 높은 거는 저는 써먹기는 어렵다고 봐요. 저는 써먹기는 어렵다고 보고 요게 낫다. 요거 써먹을 수 있고 요거 그리고 요거 써먹을 수 있고 오케이? 그렇게 해서 케냐 같은 경우는 경제적 수준이 낮으니까 요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기억선지 같은 경우 보면 아파르테이트는 남아공의 유명한 정책이었으니까 무조건 맞다 알아야 되고요. 니은 같은 경우는요. 누굽니까? 케냐하고 지금 알제리를 비교하는 건데 알제리는 북아프리카니까 이슬람이 많고요. 케냐는 중남부 아프리카니까 크리스트교가 좀 더 많겠죠. 따라서 가가 높다는 건 잘못된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디귿 같은 경우는요.
네, 여기에 보게 되면 광원 및 제조업 생산량 비율은 왼쪽에 가나다로 그냥 나와 있는데 A하고 B인데요. 가하고 나 비교하라는 거고요. 나가 높죠. 따라서 A가 높다라고 하는 게 맞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리을은 그대로 확인이 되는 거고. 오케이? 자, 순서 뭐 상관없는데 못 산다로 케냐 찾아도 돼. 인구 밀도를 읽어가지고 의미 부여해서 해석하기는 어려워. 못 산다로 찾아주셔도 좋고요. 오케이? 참고로 선생님 케냐가 열대적인데 인구 밀도가 왜 이렇게 높아요? 그러면 시험에는 안 나와도 케냐는 고산 지역도 있기 때문에 열대 고산 기후도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인구 밀도로 풀지 마세요. 못 산다로 푸시고 이 두 개를 볼 때 인구 밀도를 쓸 수 있고 아니면 경제 수준으로 가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제리가 사실은 2차 산업의 비중이 높기는 높지만 좀 애매한 건 뭐냐면 사막이 있어서 사막이 있어서가 아니라 해안가 좀 다 있어서 농사를 짓는 면도 조금 존재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요. 산유국도 섞여 있고 석유가 나오는 것도 좀 섞여 있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만약에 이게 사우디나 아랍에미레이트나 이렇게 전적으로 완전 석유에 의존하는 지역이면 앞에서 우리가 아랍에미레이트 풀 때 되게 경제 수준 높았잖아. 근데 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답은 2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20번 문제는 그냥 무조건 맞아야 돼요. 무조건 맞아야 됩니다. 열대림 파기하고요. 바다 쓰레기 선 문제 그런 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업 같은 경우는 그냥 당연히 맞는 거고 니온도 맞는 거고요. 디귿은 오존층, 몬트리올 의정선은 오존층 파괴와 관련된 거고요. 릴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정답은 4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얘들아 선생님이 20문제 모두 다 해설을 드렸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요거 9월 달에 손글씨 해설지를 주말 사이에 작업을 해서 주말 이후에 업로드를 해놓을 거예요. 물론 선생님 파이널 교재를 나중에 5시간 특강을 구매해보는 친구들은 그걸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얻어볼 수 있지만 혹시라도 그 전에 먼저 보고 싶다 그러면 제가 공개를 할 겁니다. 요거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참고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제가 총평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어렵지는 않았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풀어드렸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한 2주 동안 또 두려운 마음에 아니면 진짜로 자기가 지금까지 준비해왔던 게 수시였던 이유로 2주 동안 수능에서 또 멀어져 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근데 적어도 지금 내가 틀린 게 무엇이다 그리고 뭘 해야 되겠다라는 건 알고 가야 그 다음부터라도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제대로 이 오답 노트는 만들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리고 자기가 고민이 드는 친구들은 꼭 게시판이나 아니면 DM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틀린 것들을 선생님이랑 같이 상의를 해보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그런 상담을 같이 한번 해보자고. 끝까지 한번 서로 포기하지 말고 해봅시다. 이상 전성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